저는 오늘 결혼 35년 만에 남편과 자식들이 숨기고 있던 진실을 알아낸 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부동산 계약서 한 장, 거기엔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이 사용 종료 예정 장래 후 즉시 명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란에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낯선 여자 이름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끝나면 정리해야 할 리모델링 예정 공간이었구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도영, 65입니다.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뒤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정영태의 아내, 정우석 정소연의 어머니, 35년을 그렇게 불렸습니다. 정작 한도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결혼 전 저는 은행 행원이었습니다. 26살 신입이었지만 업무 파악이 빨랐고 고객 응대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상사들은 제 이름을 기억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입사 3년 차에 승진 후보에 올랐을 때 저는 제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 선을 보며 만난 남자가 정영태였습니다. 한주임님, 일 참 열심히 하시네요. 그는 제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 중이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했습니다.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도영 씨가 제 곁에 있어주면 제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사랑의 고백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행복했습니다. 시댁도 마음에 들어했고 친정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영아, 결혼하면 일은 그만두는 게 어떨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요? 저 일 좋아하는데. 알아. 근데 집에서 애들 키우자. 여자는 집이 제일 안전한 거야. 내가 벌어올 테니까 걱정 마. 그 말을 사랑이라 착각했습니다. 날 지켜주려는 배려라고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결혼 후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아쉬워했고 상사는 재고해보라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새 가정을 꾸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35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부모님 아침 식사 준비, 남편 출근 준비, 아이들 등교 준비. 점심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기, 저녁엔 온 가족 저녁상 차리기. 밤 11시가 되어서야 제 몸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엔 혼자 25그릇이 넘는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제 손맛을 칭찬했지만 손가락 마디가 굳어가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에 빠진 건 결혼 15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도영아, 어떡하지? 우리 끝난 것 같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적금,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산, 시댁에서 받은 용돈까지 모두 통장에서 꺼냈습니다. 2억 3천만 원.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써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남편은 울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 정말이야. 내 덕에 살았어. 고마워. 그 약속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잔인하게 들립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어섰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5시의 알람, 무거운 장바구니, 시어머니의 잔소리, 끝없는 설거지. 어느새 제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어졌습니다. 한도영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은행에서 일하던, 꿈이 있던, 웃음이 많던 그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35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받은 게 아니라 편리하게 이용당한 것 뿐이었다는 걸. 남편이 쓰러진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니 한쪽 입꼬리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 뇌졸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잘 케어해 주셔야 합니다. 재발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 세심하게 남편을 챙겼습니다. 저염식 식단, 약 챙기기, 병원 동행.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회복하면서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먼지 쌓인 거 안 보여? 밥이 왜 이래? 싱겁기만 하고. 병신 만들 거야? 너는 평생 돈 한 푼 못 벌었잖아. 내가 없었으면 굶어 죽었겠지. 처음엔 병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예민해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그 말들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한다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몸 안 좋으신데. 친구 만나. 신경 꺼.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나갔습니다. 자정이 넘어 돌아온 남편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욕실 선반에 놓고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선생님, 장례식장 임대건 진행 중입니다. 의견 주시면 계약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장례식장? 누구의? 왜?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부동산 김 실장이었습니다. 이전 대화를 올려보니 건물 계약서, 리모델링 견적서, 사업자 등록 서류들이 잔뜩 오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남편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장, 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본, 지도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서류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약정서 사망 후 즉시 명도 및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 착수. 밑에는 도장이 3개 찍혀 있었습니다. 정영태, 정우석, 서예원 48세.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이? 그리고 서예원? 그 이름을 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남편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투자를 제안했던 여자 사업가. 그녀는 남편을 돕겠다며 집에도 몇 번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성껏 밥을 차려 대접했고 남편의 은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였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고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2026년 8월 15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8월 15일. 그건 남편과 제가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35년 전 저희가 평생을 함께하겠다 약속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날짜에 다른 여자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죽은 후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서가, 소연아, 오늘 저녁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녁 6시 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아들 우석은 38, 딸 소연은 33. 둘 다 눈치를 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우석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대답해. 이게 뭐냐고. 우석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곧 직접 말씀하시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꼭 3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또 기다리라고?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아빠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분이 병원비도 도와주시고 아빠 사업도 같이. 그래서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야? 35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석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가 오래 못 버티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 아빠 말씀이 엄마 요즘 숨도 가쁘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혹시 치매라도 오시면 어쩌나 걱정하셔서.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병원 한 번 갈 시간도 없었어.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두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엄마 어디 아프냐고, 엄마 힘들지 않냐고. 단 한 번이라도. 저는 가방에서 병원 검진표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 소연이 권유해서 겨우 다녀온 종합검진 결과지였습니다. 거기엔 빨간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한 과로로 인한 만성 피로, 공황 증세 의심, 심장 부정맥 위험, 즉시 정밀 검사 및 치료 필요. 저는 그 종이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엄마 상태야. 그런데 너희 아빠는 내 건강 따윈 관심도 없고 그 여자부터 챙겼어. 너희는 엄마보다 아빠 체면부터 챙겼지. 우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삼켰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심한 건 알아?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 이미 팔렸어.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계약서야. 여기 보증인 도장 찍힌 거 보이지? 정우석? 내 도장이야. 우석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나 나는 몰랐어요. 아빠가 사업 확장 때문에 보증만 좀 서달라고 엄마한테는 곧 말씀드릴 거라고. 몰랐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몰래 한 거지.
내가 죽으면 그때 정리하려고 했던 거잖아. 엄마, 진짜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만해.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 필요 없어. 다 알았으니까.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밤새 앓을 데 없고 병원을 뛰어갔고 입학식 졸업식마다 제일 앞자리에서 박수쳤고 하나라도 더 먹이려 제 밥을 덜어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있었구나.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도 계산할 거야. 내 인생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방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5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 외출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어디 가느냐, 언제 오느냐 보고하며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손에 든 명함에는 여성 전문 법률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집 김 여사가 이혼할 때 도움받았다며 조용히 건네준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약정서, 사진, 계약서, 문자네요. 남편분이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군요. 의뢰인께서 사망하신 후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재산 분할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변호사는 통장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적금 통장, 친정 부모님이 남기신 반매매 대금 통장, 그리고 10년 전 남편 회사를 살릴 때 몰래 남겨둔 펀드 계좌. 여기 합계가 3억 7천만 원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10년 전에 남편 회사 살린다고 2억 넘게 드렸는데 사실 전부 준 건 아니. 부모님이 만약을 대비해 숨겨두라고 하셔서 저도 모르게 펀드로 묵혀뒀더니 불어났더라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서, 아드님 도장이 보증인으로 찍혀 있는데 이건 어머니 동의 없이 진행된 거죠? 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이건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인 주택을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하려 한 것이니까요. 게다가 배우자 사망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면 상속 조작 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재산도 있으시니 독립적인 생활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너무나 단호해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와 서류를 정리했고 제 통장을 새로운 계좌로 옮겼고 친구 성미에게 연락해 당분간 머물 곳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남편, 아들, 딸.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남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데 이렇게 사람을 모아놔? 이혼할 겁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온했습니다.
들은 대로예요. 이혼하겠습니다. 도영아, 너 정신이 있어? 나이 먹고 왜 이래? 정신 차린 겁니다. 35년 만에요. 저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혜원 씨와의 약정서, 집 매매 계약서, 사진, 문자 기록. 다 봤어요. 당신은 내가 죽기를 기다렸죠. 그래야 그 여자랑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 여자는 그냥 사업 파트너고 변명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날 아내로 본 게 아니라 아픔 없이 정리할 장래 프로젝트로 본 거예요. 내가 조용히 죽어주길 바랐겠죠. 그래야 깔끔하니까.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사과는 35년 늦었어요. 이제 난 나를 구하려고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아빠도 잘못하셨지만 이혼은 너무. 웃어가.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내 도장 찍힌 계약서, 변호사가 다 확인했어. 엄마 동의 없이 집 팔려고 했던 거 법적으로 무효야.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명해 주세요. 안 하시면 법원에서 만나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5년 만에 제 발로, 제 의지로 문을 나섰습니다. 이혼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친구 성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성미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친구였습니다. 30살에 만나 35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결혼 후로는 명절에나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친구 만나는 것도 마땅찮게 봤으니까요. 도영아, 이제 어쩔 거야? 성미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살아보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성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재산 분할로 받은 2억 원과 제 돈 3억 7천을 합쳐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성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영아, 나 혼자 살기 외로웠는데 우리 같이 살면 어때? 큰 집 하나 얻어서. 응? 요즘 시니어 공동주택 있잖아. 각자 방은 따로 쓰고 거실이랑 주방은 같이 쓰는 거. 우리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외롭지도 않고. 그 말에 뭔가 희망이 보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주택을 얻었습니다. 방 3개짜리였는데 하나는 성미가, 하나는 제가, 그리고 남은 방 하나는 비워뒀습니다. 혹시 또 우리같이 외로운 사람 있으면 같이 살자. 성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라오나제가 시작됐습니다. 즐거운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 돌보다 탈진해 이혼한 62세 윤 여사가 합류했습니다. 2달 후에는 며느리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67세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4시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바퀴를 돕니다.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5년간 참았던 말들, 울었던 밤들, 견뎌낸 시간들,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맨날 들었어요. 넌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는 딸이 엄마는 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점심은 돌아가며 만들었습니다. 35년간 가족 밥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파스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떤 날은 유튜브로 춤을 배웠습니다. 예순이 넘어 처음 춰보는 춤이었지만 우스꽝스러워도 즐거웠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도영아, 지금이라도 돌아와 줄 수 없겠니? 집이 너무 허전하다. 내가 없으니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먹먹했을 겁니다.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미 돌아왔어요. 내 삶에.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보니 성미와 윤 여사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뭐해요? 오, 도영아. 오늘 저녁 쌈 싸 먹을래? 좋죠. 우리는 웃으며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변하는 건 없다는 것. 바뀌는 건 결심한 사람의 인생뿐이라는 것. 저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도영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가족을 위해 평생 참고 견디며 당신 자신을 버리고 사신 분이 계신가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참았던 제가 이제는 웃으며 삽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